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1920년대 조선일보에 수록되어 있는 번안 번역 아동문학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 글을 천천히 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서론 부분입니다. 예, 1920년대는 조선이 근대로 이동하는 주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 농민 문제, 여성 문제와 더불어 아동 문제 역시 근대성을 획득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910년대의 최남선이나 이광수의 활동은 근대 아동 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천도교 소년회, 어린이 잡지, 그리고 색동회 등의 조직이 근대적 어린이 해방운동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동문학의 형성 과정은 일반 문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번역 작품의 소개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번역, 번안, 아동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에도 일반 문학에서는 많은 조명이 되어 있지만 아동문학 쪽에서는 이제 번역, 번안 작품들이 어떻게 아동문학 그 작품이 근대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좀 천착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단락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제 번역이란 한 언어로 쓰인 작품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번안이라는 용어는 외국의 문학 작품을 자국의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스토리나 구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작품 무대나 등장인물 등은 자국의 것으로 바꿔놓은 것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1920년대 조선일보를 살펴보면 번역물에 그 저, 술, 역,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안, 뭐 여러 가지 역술, 여러 가지 그 표기들이 혼용되어서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창작이나 번안, 번역에 대한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창작자들 사이에서 그런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요렇게 쓰여진 것들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를 쭉 살펴보면서 이게 번안 번역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그 양상을 살펴보되 공적 감정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작품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감정이라는 것이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혹은 집단 속의 역할을 통해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심리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이 공적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서로 저 사람이 왜 분노하는지 혹은 저 사람이 왜 즐거워하는지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어떤 지점으로 이해하는 그런 감정을 공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공적 감정은 공공의 부분뿐만 아니라 일간지와 같이 불특정 다수 혹은 독자들에 의해서 소통되는 매체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성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감정에 대한 구성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어떤 문화적인 단서와 지침에 입각한 전략적인 평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감정 표현의 문제, 최근에 이제 혐오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젠더 문제들도 다 이런 맥락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 표현을 사회적으로 교환하도록 하거나 어떤 특정 감정을 무화하거나 새로운 감정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일, 사회적으로 중요한 감정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사회적 주체들의 감정 노동의 변화 역시도 이렇게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공적 감정이 아닌가. 네, 그리고
네, 공적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설이 두 개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이제 큰 가설로 지금 이제 조선일보를 보려고 하는 뭐 이런 이제 것이 저의 목적이었는데요. 조선일보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 그 당대에 있었던 동아일보나 매일신보에 비해서 문학 작품에 어떤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천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는 가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아직 이제 제가 읽어본 바로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중의 소리를 담아낸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총독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했을 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그런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학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조선일보 안에서도 작품들이 계속 수록되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어떤 신간회를 강화하는 어떤 중도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번역 문화, 아동 문학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일보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조선일보 사이트에 있는 아카이브를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이런 것은 그러니까 검색이 되지만 뭐 클릭해서 눌러봤을 때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기를 좀 적어 놓았는데요. 요때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그 발간이 안 될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검색에 대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PDF 자료에 그 자체가 이렇게 좀 유실되거나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필름까지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것은 살펴보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작품의 숫자가 최소한의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조선일보 번역 아동문학에 대해서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조선 총독부는 장기적인 지배 존속을 위협한 무단 정치를 버리고 문화 정치를 표방하게 됩니다. 문화 정치는 하라 다카시가 제창한 내지 연장주의를 통치 기조로 삼은 것으로,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신문통일 정책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유일한 조선어 중앙지로 군림하고 있었던 매일신보의 독점 체제가 붕괴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이 창간되게 됩니다. 창간 직후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계속 교체되었고요. 또 상품 경쟁력이 좀 없어서 다른 신문보다 독자를 확보하는 데 좀 실패를 했고요. 시사신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장 민원식의 암살이 있음으로써 신문 시장에서 이제 금방 그 퇴출되는 그런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는 매일신보가 신문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고, 조선일보는 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어떤 내적인 진통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920년 3월 5일 창간된 조선일보는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23회에 걸친 발매 반포 금지와 2차례나 정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아일보보다 훨씬 더 잦은 횟수인데요. 이 대정친목회가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송병준에게 판권을 넘기고 1924년에 뭐 이상재, 신서구, 안재홍 등을 통해서 혁신을 이렇게 기했고요. 또 신간의 기관지 역할을 또 맡게 되는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20년대 초기에 좌우 협력 어떤 중도 역할을 감당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창간 때부터 22년까지 조선일보에는 이제 문학 작품이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업진 신문의 성격을 띠면서 출발했던 까닭에 어떤 작품을 싣는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그 처음 지면 구성을 보면 1면에는 사설, 논설, 논평, 2면에는 외신 및 경제기사, 3면에는 사회기사와 가정란, 4면에는 연재소설과 지방 단신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1면에 예술소설로 좀 장식을 했고요. 아동문학 같은 경우는 통속소설류가 실려 있었던 4면에 주로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4면, 6면 또 8면이 되었다가 4면으로 되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이제 작품들을 수록하게 되는데 아동문학은 계속 이렇게 이제 4면 쪽에 있는 그 통속소설 쪽에 함께 배치되어서 독자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1900 그런데 이제 1924년부터 27년까지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은 이제 오히려 문학 작품을 발표하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5년 이후에 동아일보와 경쟁해서 이미 수세에 몰려 있었던 조선일보로서는 자사 신문의 독자층을 확대하면서 조선 총독부의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로로 문예란을 확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29년 이후에 조선일보의 동시, 동화, 동극과 같은 아동문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 역시 독자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재미있는 작품을 실어서 독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부터 30년까지 조선일보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은 거의 1368편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0년대에 조선일보에 게재된 아동문학 작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동문학 작품 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번안으로 보이는 것이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1920년대 중반부터 일간지 신문에 발표된 아동문학 작품들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920년 초반에 조선일보를 당국자마저도 신문의 주의를 강령을 불어나고 상계를 탈선했다는 뜻에서 광적 신문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정간되는 그 사태를 맞으면서 그 조선 총독부 쪽에서 광적 신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동아일보의 독자로 있었던 그런 그 조선 민중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로 하면서 조선일보 독자가 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20년대 조선일보에 번역된 작품을 보면 18편 정도 실려 있어서 굉장히 저조한 부분인데요. 먼저 여기에는 이솝우화가 8편, 그 다음에 샤르베로 동화가 3편, 그림 형제 동화가 4편, 빅톨 위고 작품이 1편입니다. 빅톨 위고 작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어떤 아동문학이 실려 있는 그 면에 실려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종달새 같은 경우는 이솝우화와 제목이 동일하지만 또 유실되어서 그 내용이 진짜 이솝우화의 것이었는지는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솝우화 중에서 서울지와 시골지가 2회 게재되었고 샤르베로 동화 중에서도 원작은 다이아몬드와 두꺼비인데 이 두 편 모두 그러니까 시기를 다르게 하고 번역도 달라지면서 이렇게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표 2를 한번 보시면요. 표 2의 작품의 원 제목과 그 다음에 신문에 실린 작품의 제목들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그 잃어버린 바이올린이라고 써 있는 그 작품은
그 작품은 원작자가 마에다 아키라라는 일본인인데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원작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이제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작품이고요. 아래 그 빅토르 리고의 레미제라블 역시도 레미제라블 원작을 번역한 게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된 작품을 이렇게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목의 앞에 가로로 쳐져 있는 그 의료 가정 뭐 동화 어린이 신문 이런 나는 특별하게 코너로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고요. 그냥 이제 동화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었는데요. 먼저 의료 가정란에 실려 있었던 잃어버린 바이올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창간 이후에 1923년에 가장 먼저 게재된 번역 번안 아동문학 작품이 의료가정란에 있었던 잃어버린 바이올린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가 어떤 변화를 시도했었던 기획이 문예란과 의료가정란이었는데 문예란은 성인문학을 위한 그 코너였고요. 의료가정란은 아동을 위한 거였는데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교양물처럼 곤충이나 뭐 곤충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싣거나 뭐 어떤 행사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말씀드린 잃어버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으로 실린 것인데 문예란 같은 경우는 왜 이 코너를 기획했는지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의료가정란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너의 이름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일요일마다 그 아동을 위한 글을 싣는 것이었는데요. 이 잃어버린 바이올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에다 아키라의 잃어버린 바이올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방정환이 만든 사랑의 선물에서 어린 음악가라는 제목으로 번안이 된 바 있는데요. 이 원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아직도 있습니다. 먼저 연구한 분들이 헨리 아담스의 작품이다. 아니면 그냥 이제 19세기 미국의 아동문학가의 작품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아동문학 그 백과사전을 살펴보았는데 요 백과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영미권에서 헨리 아담스가 아동문학 작품을 썼다는 기록은 없었고요. 그리고 19세기의 아동문학 작가로 미국에 있는 아동문학 작가 중에서도 이런 아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거나 어떤 이제 결과물을 냈었던 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원작이 누구고 원작이 무엇이었는지 원작자가 누구였는지 좀 다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꼭 찾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실린 작품이 이소무화인데요. 이소무화는 여기에 실리기 전에도 그 이전에 이전에 나왔던 신식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정 신상소학 그 교과서에 여러 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아주 동일하지는 않고 제목을 좀 수정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이 번역이 아니라 번안으로 본다면 그 스토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을 좀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교과서 그러니까 신전 신상소학에 실렸던 내용들은
이 작품이나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뭐 깨우쳐야 할 교훈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지만 이 신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거의 그러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빅토르 후고의 작품도 아까 아무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연재되게 되는데요. 이 빅토르 후고의 작품을 번안한 사람으로 그 언급되고 있는 게 금철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그 아동문학 작품을 많이 쓴 분으로 혹은 아동문학계에서 이 성함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이었는데 찾아보니 현대 부인이라는 잡지를 창간하는데 이렇게 일조를 하셨던 분이고 또 조선일보 사업부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나중에 한국일보를 창간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르베로 동화 같은 경우는 4편이 실려 있었는데 누가 번역했는지 번안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내용만으로 이게 샤르베로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필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그 현순희라는 분이 쓴 개구리 유치원 동화 개구리 왕자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안국 유치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안국 유치원 보모라고 이렇게 하시는 일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지면에 나와 있어서 아마 유치원에서 이렇게 구연을 하시는 교사이면서 구연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찾은 작품들에 대해서 어떤 공적 감성의 구성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동문학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에는 이제 예술성의 측면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고 또 인정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이제 통속소설의 측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민중을 향한 그런 공적인 감정에 대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적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누스바움의 이제 감정론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 1에 보시면 어린이 신문이라는 그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이 1920년대 조선일보에 발표된 번안 소설의 그러니까 번안 번역 아동문학에 보면 재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신문을 이제 방정환이 담당할 것이고 재미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 신문에 있는 개구리와 소, 그 예문으로 들어와 있는 개구리나 소에 보면 그 이소부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 부분을 좀 부각시켜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일으키는 요소를 뭐 도깨비 상자, 꼭두각시 인형, 그다음에 눈덩이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흔히 다큐멘터리로 해서 그 개구리 소 같은 경우도 개구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구리 형제가 있었는데 한 마리 개구리가 이제 갑자기 등장한 소에 밟혀서 죽게 되고 그것을 이제 엄마한테 가서 그러니까 어떤 그 소가 와서 이제 자기 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죽은 형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 소가 얼마나 크더냐 해서 이제 배를 계속 불리다가 엄마 개구리가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어떤 재미의 코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진짜 다큐멘터리로 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수록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른 예시들도 나와 있는데요. 그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와 다르게 또 굉장히 이제 극적인 고통이나 그 주인공의 어떤 격양된 슬픔, 그 다음에 원래 고아는 아니지만 어떤 기능적으로 고아를 만듦으로 해서 굉장히 처절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레미제라블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헨젤과 그레텔인데 원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지만 여기 내용에 보시면 그 장발장이 이제 걸어서 마을에 들어오는 장면인데 굉장히 이제 처절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헨젤과 그레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를 버려야 되겠다, 굶주리고 있으니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뭐 이런 말을 헨젤하고 그레텔 남매가 듣고 이제 집을 나가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도 이런 고통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환상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역시 낭만성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넣어서 논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 20년대 실려 있었던 번역 번안 문학 작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보다 더 이제 먼저 발행됐던 번역 아동문학 자료 잡지들이 있어요. 그것과 좀 비교하면서 이제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이제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더 이렇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후 연구 과제로 남기는 것으로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목부터 저는 약간 위압감을 느꼈어요.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20년대에 어찌 그냥 1923년이나 뭐 이런 한 해도 아니고 20년대의 조선일보를 다 보시려고 일단 저는 숨이 턱 막혔거든요. 근데 그 대담한 용기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20년대는 아동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고 역동적인 때였습니다. 텍스트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정말 보통 사람들의 그런 감정들이 크게 그냥 정말 역동했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어린이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아동문학사에서도 20년대는 가장 운동성이 치열했고 그리고 한 해 한 해 사람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아주 운동적인 그런 힘들, 에너지들이 굉장히 컸던 때였고 그것들이 아동문학을 만들어내고 또 아동문학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이 전염되고 또 복사되고 또 어떤 문법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년대에 이런 아동문학에 나타난 그런 감정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이 발표문의 논지에 전체적으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런 연구들이 아동 잡지나 아니면 단행본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일간지 지면에서 아동문학의 배치나 그 작품의 수록 부분들을 살피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의 빈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또 놓여진 그런 과제들이 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갈지 좀 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문학과 공적 감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발표자께서는 이 번역 아동문학들이 특히 모종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감정들, 공적 감정을 형성했다는데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문학 자체가 이제 감정의 문제하고 연관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동 문학의 존립 자체가 어린이에 대한 감정 변화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동 문학 연구에서도 감정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근대 형성기의 근대적인 전환 국면에서 어린이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태도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에 기반해서 아동 문학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때 이제 흔히 인용됐던 것들이 아리에스나 아니면 뭐 가르타니 고진이나 뭐 잘 아시다시피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매체학자들이나 이런 이름들이 언론에 언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의 탄생이니 발견이니 이런 얘기들이 2000년대 초반 전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스바움의 감정론을 이제 새로 가져오면서 텍스트에 스며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읽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텍스트 문법들 사이에 속에서의 이런 감정의 그런 전염들이나 공유되는 것들을 공적인 것이라고 명명하면서 새로 논의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이런 연구들에서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누스바움의 감정론을 끌어오는 것이 어떤 유용한 점들이 있는지 그 차별성들을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롭게 보게 만드는 문제 틀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공적 감정으로 이제 논의됐던 재미나 슬픔이나 이제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들은 이미 그 이전에도 충분히 얘기되었던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인용된 것들이 새로운 인식틀로서 결과까지도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좀 이 새로운 방법론에서의 그런 유용성들을 좀 의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 문제가 드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일보사에서 확인하셨던 그런 텍스트들과는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공적 감정들, 예를 들면 방정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지만 이 방정환을 비롯한 소년 운동가들의 그런 작품들 속에서의 동정론들, 그러니까 어쩌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주체가 공적인 것들에서 이제 희생하는 그런 숭고한 희생담들을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고학생들의 그런 연민과 동정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훨씬 많은 그런 비중들을 차지했던 이런 창작물들을 논외로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그 번역 아동물을 선택해서 본다면 어떤 차이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20년대의 번역 아동 문학을 다루는 데서 조선일보라는 매체가 갖는 위상의 문제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요. 이제 매일신문이나 동아일보 같은 데에서의 아동란, 가족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조선일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심지어 이제 번역 아동 문학의 양이나 수준이 그만큼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20년대에 이제 전체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에 수록된 아동 문학 작품 수가 이제 255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번역 아동 문학 작품은 18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해 보면 한 0.7%, 0.0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수준도 안 되는데 거의 그리고 또 해마다 보면 한 편도 안 실린 해도 있고 한두 편 실렸던 건데 일간지에 겨우 1년에 한두 편 실린 것 가지고 공적인 그런 감정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텍스트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약 이제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몇 편 실린 것이 굉장한 위력을 가졌다,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그런 근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바로 정열모가 조선일보에 실기 전에 한 해 전에 실었던 그 발표됐던 사랑의 선물, 방정환의 이 사랑의 선물 같은 그 번역 동화집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제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을 찍고 그 같은 해 22년도에 나오자마자 4판을 찍어요. 그리고 28년까지 11판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 문화사에서도 기록이 될 만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런 단행본들이나 영향력들을 미뤄두고 굳이 조선일보에 몇 편 실리지도 않았던 이 작품들, 그리고 선도성이나 먼저 실린 것도 아니고 그런 작품들을 연구하는 의미가 이런 것 양적 비교나 이런 수준들을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번역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고,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번역 번안이란 이런 구분 자체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낡은 구분은 아닐까. 그러니까 언어 그 자체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부터 이제 본질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문학 번역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번역과는 또 다르게 어린이 독자에 맞춰서 이제 무정의 경우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번역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해서 독자란, 어린이 독자란이나 이런 것들에 아니 어린이란에 실리게 되면 또 다른 어린이 독자를 맞춰서 또 각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또 이루어져야 이 아동문학 번역의 문제를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조금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예. 부족한 글 읽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바인데 먼저 이제 물어보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공적 감정이라는 부분에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아동성을 이제 분별해내고 그 아동성으로부터 이제 아동문학의 어떤 텍스트성을 좀 확정해 보려는 그런 입장에서 아동성이 계속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어 왔다면 이 공적 감정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이제 아동 문학으로 만들어진 그 텍스트들을 보았을 때 그 텍스트들 안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아동 문학의 큰 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낭만성을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저의 가설인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많은 자료와 좀 더 내용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성금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설득을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무리한 가설과 무리한 욕심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부분도 계속 그 연구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가 많이 안 된 부분이라서 좀 살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연구하기 전에 그냥 이제 조금 스캐닝을 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면밀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봤지만 훨씬 더 많은 작품이 번안일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맞춰보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몇 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내는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지 많이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발표가 예상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적기는 하지만 이전에 발표되었던 논문에 있었던 숫자를 좀 고쳤다는데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년대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지 않은 것처럼 않은 걸로 보고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30년대 혹은 40년대까지 쭉 더 연결을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좀 자료를 더 보강한 후에 이 내용을 더 보강해서 논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